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환 박사는 우리 저 학생분들한테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숭실대에서 석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인력 양성 사업에서 또 많은 또 장학금도 받으시고 그리고 미국의 미주리 대학에서 또 산업조직론으로 학위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석유 분야에서 아주 눈부신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최근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 스케줄을 자기가 정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바쁜 상황입니다. 우리 김태환 박사님께서 오늘 세계 석유 시장의 수요와 공급 탄력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란 사태 때문에 다들 이제 이슈가 워낙 시간이 많아서요. 오늘 여기 연구원에 선배님들 좀 계신데 저희 연구원이 그 5.1 파동 이후로 설립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원내에 본부가 지금 3개가 있는데요. 석유실이 포함되어 있는 자원본부가 예전에는 선임본부였는데 지금 이제 후임본부가 됐고요. 석유실에 있는 인원도 지금 사실상 2명밖에 없습니다. 석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지금 많이 중요하지 않은 에너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 번은 석유의 시대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끼리는 못했습니다. 왜 석유가 중요하냐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될 거고 공급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 수 있다. 사실은 에너지를 100%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글로벌 환경을 보고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 취지에서 이 슬라이드를 작년 석유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또 우연히 이제 지금 석유 안보가 중요해진 시국에서 사실 호르무즈 사태가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수요가 어떻고 공급이 어떻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윗부분에 이란 사태 관련해서도 조금 같이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수요 공급, 그 다음에 시사점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수요를 말씀드리기 전에 공급 피크론이 원래 대두되었었죠. 1910년부터 2000년대까지 미국의 지질학자인 킴 허벌츠라고 하는 지질학자가 사실 그 기존에도 공급 피크론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양반이 이제 소위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석유 공급이 미국 기준으로 이제 피크를 칠 거다 70년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신 노란색 선이 이제 모형에서 프리디크트된 이제 미국의 석유 공급 양이고요. 여기 보신 녹색 선이 이제 실제 미국의 원유 공급 양입니다. 그래서 70년대까지 정말 피크를 쳤고 그로부터 거의 30년 동안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하락합니다. 이런 모습을 실제로 보인 바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80년대만 해도 교과서에 아마 이 석유 공급 피크 자원 고갈론이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아마 여기 계신 이제 학생분들은 석유가 공급 고갈이 된다? 아마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사실 불과 얼마 안 됐죠. 2014년, 15년 무렵에 이제 쉐일 붐이라는 게 이제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그런 큰 아젠다 하에서 이제는 공급 피크가 아니라 수요 피크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15년 5월에 이제 월스트리트에 나왔던 그 기사 제목을 보시면 왜 우리는 수요 피크에 대해서 원하는가, 수요 피크가 왜 빨리 올 건가,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 때 그 경향이 좀 심해졌는데요. 글로벌 소위 석유 메이저 중에 하나죠.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라고 하는 그 CEO께서 석유 아마 수요 피크 치러 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24년도에도 IEA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죠.
석유에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국내에 정말 수많은 언론에서 이제 우리가 석유에서 수용을 하게 된다, 석유가 남아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저 당시에 이제 우리가 대왕고래를 사실 또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대왕고래를 하고 있을 때가 정치적으로도 많이 좀 비판도 했었고,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 사실은 좀 대응하는데 애로가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석유 수요 피크라는 것은 결국 그 숫자, 그 비하인드에 있는 전제와 가정이 무엇이냐, 그 가정과 전제가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네모 박스를 쳤던 그 엑손 모빌이 어떠한 이유로 이 석유 수요가 50년까지 줄어들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BNEF의 넷제로 시나리오는 어떠한 이유로 30년까지 계속 석유 수요가 감소하고 30년부터는 급하게 내려갈 수밖에 없겠나라는 그런 전제, 그 전제에 대한 현실성,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현실성이라는 것은 결국 사실은 우리가 석유라는 게 수송 부분하고 그다음에 석유화학의 원료로 쓰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대한 그 가정들이 어떤 것이냐를 보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IEA가 매년 에너지 아웃룩을 발표하죠. 작년 11월 달에 월드 에너지 아웃룩에서 그동안이라고 하면 19년 이후에 발표하지 않았던 CPS 시나리오를 다시 발표했고요. 그 CPS 시나리오에서 노피크론을 다시 보였습니다. 사실은 뭐 여기 선배님들 잘 아시겠지만 IEA가 원래 CPS 시나리오는 늘 발표를 하고 있었었는데 19년에 이제 배제를 했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석유 수요 피크가 있었고,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가 지나면서 이제 사실은 이 시나리오를 발표하지 않았었다가 25년에 다시 한번 이 시나리오를 그냥 발표하는 것에 불과하다. CPS 시나리오가 아시겠지만 지금에 있는 그 정책들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가 에너지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을 보시면 개도국은 석유 수요가 이제 가파르게 계속 50년까지 증가를 하는 거죠. 반면 선진국은 이제 만만하게 줄어드는 거고. 왜 그러냐면 당연합니다. 사실 지금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량이 10명당 한 대고요. 선진국은 10명당 5대다. 그러면 앞으로 뭐 EV라든지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선진국의 한 절반 정도만 가더라도 지금 신흥 개도국의 석유 수요는 2.5배 이상 증가한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2024년 기준으로 개도국의 석유 소비가 실제로 선진국보다는 높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한 2.5배 보수적으로 봐도 증가한다고 보면 사실은 석유 수요가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비교적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선진국 내에서도 뭐 지금은 약간 고유가 때문에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사실 EV에 대한 그 공급망을 다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어떤 EV의 보급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수요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리고 석유화학의 연료용 수요도 지금 부탁해 있는 뭐 대란이나 뭐라 뭐 말이 많은데요. 오른쪽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넷제로 시나리오에서도 석유화학의 원료용 수요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석유 수요는 줄어들기 어렵다. 지금에 있는 그 CPS 시나리오에서는 당연히 그러하고요. APS 시나리오에서조차도 사실상 줄어들기 되게 힘들다는 거죠. 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석유 수요의 전망치라는 건 선행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반영해서 후행한다. 2035년에 석유 수요가 얼마냐? 우리가 2010년에도 전망을 하고 11년에도 전망하고 20년에도 전망하고 25년도에도 계속 전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15년도에 파리 기후협약이라고 하는 중대한 어떤 조약이 있었죠. 그때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겠다, 에너지에 대한 사용을 뭐 효율화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2035년에 대한 석유 수요는 2025년에 발표된 전망치가 10년 전, 그러니까 25년 전에 발표한 전망치보다 더 높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 수요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기 어렵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 생각이 이런데 그럼 김태환 이 생각은 어떠냐? 저도 사실 뭐 석유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쉽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나왔을 때 이게 메인스트림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뭐 TV랑 라디오가 대략 한 30년 정도 걸렸다고 하고요. 아이폰이 한 16년 정도 걸렸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송 부분에 FSD가 이제 런칭이 되면 아마 메인스트림이 돼서 상용화가 되면 아마 그러면 수송 부분에 석유 수요는 조금 빠르게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데요. 그게 언제냐? 글쎄요, 최소 10년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매스를 해보면 석유 수요가 우리가 매일 1억 200만 배럴을 쓰는데요. 수송이 55%고 산업이 30%입니다. 그 중에 도로에서 휘발유가 30%고요. 신차 판매가 35년에 블룸버그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낸 수치가 신차 100대 중에 56대가 EV가 될 거다라는 숫자를 말을 했는데, 그럼 단순하게 석유 수요에서 수송에서 도로에서 휘발유의 56%를 날리면 대략 10년 후에 한 6% 정도가 줄어든다 라는 계산이 나오고, 이게 이제 APS 시나리오하고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간단한 아주 복잡한 모형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계 석유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기후부에서 이제 신차 20% 넘었다, 20만 대 됐다 이런 식의 보도 자료로 많이 홍보를 하시지만 우리가 신차와 그 폐차를 사실은 같이 봐야 됩니다. 신차의 등록 대수가 폐차의 등록 대수보다 많다. 예컨대 신차가 10대고 폐차 5대다. 근데 그 신차 중에 3대가 EV다, 30%. 그럼 여전히 내연기관이 2대가 더 시장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EV를 볼 때는 신차와 폐차를 같이 봐야 되고, 예컨대 25년도 상황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보면 내연기관이 0.7% 정도 줄어드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35년에 지금 MBC에서 수송 부분에 56% 감소해야 되니까 그럼 35년에 7% 정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들 잘 아시지만 이렇게 가서는 35년에 MBC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무상 보급해야 된다, 전기차. 그래야지 이게 다시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거죠. 석유화학 더 어렵습니다. 참고로 1차 에너지 비중 학생들 많이 계시지만 여전히 석유가 제일 크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석유는 두 가지, 자동차의 연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입고 계신 옷이나 안경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플라스틱의 원료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제품들이 다 기본적으로 석유 베이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아마 대체되기 어렵다. 사실 랩실에서 지금 바다의 미세 조류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어떤 그런 연구들이 진행 중이고 원가가 6배, 7배 이상 높다고 하니까 사실은 아직은 좀 쉽진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수요 얘기는 많이들 하는데요. 우리가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로서 사실은 수요만 봐서는 안 되고 공급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늘 드립니다. 아마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 이미 인지를 하시고 계실 거예요. 석유 공급 부분에 투자가 안 된다. 왜? 에너지 전환 때문에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석유를 언제까지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수치들이 계속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급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작년에 나온 아이의 보고서를 좀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지금 전달을 해드리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2020년 이후에 감소했다는 것은 코로나 때 너무 급하게 줄어들었다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가 다시 줄어드는 거라 20년이라는 이야기지만 실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5년 이후에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거진 10년 동안 계속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 근데 앞서 우리가 수요에서 봤지만 수요는 안 줄어들었다. 라는 게 일단 사실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공급 부분에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류 부분의 투자, 대왕고래건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제 쉐일이나 오일샌드와 같은 어쨌든 비전통적인 유정에 대한 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유정에 대한 투자가 있고 신규 유정에 대한 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유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 유정이 있는 걸 알아.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유정에 있는 기름을 캐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신규 유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기존 유정에 대한 투자가 사실은 제일 많다. 이게 왜 제일 많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석유 공급 부분에 어떤 그 팩트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왜 많이 걸리느냐. 한 우리가 석유를 파면 20년, 30년 이렇게 판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석유를 탐사해서 상업 생산까지 한 20년 걸립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구분을 해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사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오래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있다라는 게 일단 한 가지고요. 그러니까 90년대에 상업화를 시작했던 유정들은 대략 한 상업화까지 14년 정도가 걸렸는데 2020년 이후로는 대개 한 19년 정도 평균적으로 걸리고 있다. 왜 오래 걸리느냐? 좀 쉽게 캘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다 캤습니다. 그리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건 이미 좀 많이 발견했고, 그래서 탐사의 기간이 일단 증가했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성, 안전에 대한 중요성,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생산 난이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 그런데 육상 유전보다 당연히 심해 해상 유전이 더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유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탐사하고 생산 승인까지 난 다음에 이제 뭐 파이프라인 건설하고 건물도 짓고 뭐 그러려면 대략 한 3에서 5년, 그래서 대략 한 19년 정도가 걸린다라는 게 IEA하고 이제 리스타드라고 하는 그 에너지 그 인포메이션 게더링 그 회사가 같이 전 세계 6,500개 오일필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 석유 공급을 이해하시려면 뭐 저는 이제 어쨌든 경제학자고 뭐 물리학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언어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어떤 유정이 있어서 거기에 빨대를 꼽아가지고 이제 석유를 캐내기 시작하면 원래 그 안에는 이제 압력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빨대를 꼽으면 이제 소위 석유가 처음에는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콸콸콸콸 나오다가 그 안에 있는 석유가 같이 가스와 압력과 같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졸졸졸졸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원에 이제 물을 뿌릴 때 고무호스의 그 입구를 막아서 압력을 높이면 물줄기가 빨라지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캐나다의 웨이번 유전이라고 하는 이 유전의 생산의 그 궤적을 보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처음에는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를 하죠. 콸콸콸콸 석유가 쏟아지다가 일정 부분 그 안에 있는 압력이 빠져나가면 이제 졸졸졸졸 나오게 되고,